자, 제 6절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어려워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핵심 원리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 핵심만 캐치하시면 돼요. 자, 제 6절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부터 들어갈게요. 자, 20세기 초반 1920년대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시카고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 학파가 시카고라는 도시를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도시가 동심원의 형태로 퍼져나가면서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도시는 중심지, 도시의 가운데인 중심지에서부터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서 점차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고 이 이론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트윈앤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토지의 이용 구조에 적용시킨 거죠. 자, 우리가 아까 트윈앤의 이론에서 뭘 공부했냐면 고립국이 있는데 고립국은 가운데 뭐가 있다? 시장이 있다.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까지와의 거리에 따라서 수송비의 차이가 있고 이 수송비의 절약분이 위치지대가 되는데 따라서 수송비가 여기 시장과 가까운 곳은 수송비가 비싸다. 수송비가 비싸니까 집약적으로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도시의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고 대신 지대가 싸니까 조방적으로 토지 이용, 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자, 이 모형을 도시 토지로 가져와 보니까 도시는 이렇게 몇 개의 동심원을 그리면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뭐가 있다? 도심이 있다. 도심이 있고 이렇게 유사하게 동심원상으로 각각의 이용이 퍼져나가면서 도시가 커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윈앤의 이론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 내용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조금 더 이 내용의 이해가 쉬워지실 거예요. 자, 여러분 물감이 있었을 때 빨간색 물감을 한번 도화지 위에 쭉 짜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물감을 쭉 짜면 이렇게 동그란 빨간색 원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네, 그러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에서 파란색 물감을 한번 쭉 짜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빨간색 물감만 있던 이 동그라미에 파란색 물감을 쭉 짜게 되면 이 빨간색 물감이 조금 더 옆으로 퍼져 나가겠습니까? 그러겠죠. 새로운 물감이 유입되니까 빨간색 물감이 조금 더 옆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면서 이 가운데는 점점 이렇게 파란색 물감이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빨간색 물감이 있던 자리에 파란색 물감을 부으면 이러한 동심원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는 파란색 원이고 여기는 빨간색 원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물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또 노란색 물감을 또 쫙 짠다면 점차 빨간색과 파란색 원이 조금씩 퍼져 나가면서 가운데 노란색 동그라미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색깔을 부을 때마다 동심원이 한 개씩 더 생겨나갈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 한 가지만 칠해 볼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 물감을 쭉 칠하면 이 빨간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이 만나는 이 경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는요, 원래 빨간색 물감이 있던 자리에, 그죠? 원래 빨간색 물감이 있던 자리에 파란색 물감이 침범을 합니다. 침범을 하겠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파란색 물감이 밀고 들어오니까 결국 그 자리가 파란색 물감이 있는 자리로 바뀌게 되겠죠. 이 로직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것을 토지 이용과 한번 연결 지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원래 어떤 이용이 있었어요? 원래 A라고 하는 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토지 이용이 이 지역에 침입합니다. B라고 하는 새로운 토지 이용이 이 지역에 침입을 해요. 그러면은 한동안은 원래 A만 있던 지역에 B라고 하는 새로운 토지 이용이 침범을 하면 한동안은 A와 B가 섞여 있다가 점점 이 B의 이용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결국 A가 있던 자리는 밀려나고 결국 B가 그 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되겠죠. 결국 B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고 하니, 자, 여기 보시면요. 친입 경쟁 천이라고 하는 생태학적인 변화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 그 얘기예요. 자, 원래 어떤 이용이 있었는데 기존 이용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이용이 침입을 합니다. 새로운 이용, B라고 하는 새로운 이용이 침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한동안은 A와 B가 섞여서 경쟁을 하죠. A와 B가 섞여 있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를 거치다가 결국 B라는 이용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점차 A는 적어지고 결국 그 자리를 B라는 이용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원래 A였던 자리가 결국에는 친입 경쟁 천위를 거치고 나면 결국 B라고 하는 토지 이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도시가 동심원상으로 퍼져 나가는 이론을 주장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제 이해를 했는데 왜 이게 생태학적인 변화 과정이냐 하면요. 자, 원래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생태학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식물을 떠올리시면 돼요. 원래 A라고 하는 식물이 심어져 있던 자리에 새로운 식물인 B라는 식물이 유입됩니다. 그러면은 한동안 A와 B가 서로 섞여서 같이 지내다가 결국 B가 A를 몰아내고 B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한 식물학 또는 생태학에서의 경쟁 메커니즘을 도시 토지 이용으로 갖고 와서 도시의 이용 간의 용도 간의 이러한 친입 경쟁 천위를 설명했기 때문에 생태학적인 변화 과정을 가져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여기에서 생태학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A라는 풀이 B라는 풀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과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가운데 새로운 색깔의 물감을 쭉 짜면 기존의 물감들이 퍼져 나가고 가운데 또 새로운 동심원이 생기겠죠? 그 자리에 또 물감을 짜면 기존의 원들이 다 좀 더 퍼져 나가면서 더 원은 커지고 가운데 또 새로운 원이 생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도시의 기능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할수록 도시는 점차 퍼져 나가면서 커지게 되는데 그 커지고 퍼지는 모습이 바로 동심원이 퍼져 나가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동심원 이론이라고 한 거예요.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동심원이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가운데에 있는 동심원이 중심 업무 지구입니다. 중심 업무 지구는 CBD라고 해서 영어로 CBD라고 합니다. 자, 상업, 공업 이런 핵심 기능들이 모여 있는 도시 중심을 CBD라고 해요. 자, 이 CBD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점이지대가 존재합니다. 자, 점이지대가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점이지대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대가 존재합니다. 자, 말 그대로 저소득층 주거지대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점이지대는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이 도시가 커 나가면서 이 가운데 CBD 중심 업무 지구는 점차 퍼져 나가겠습니까? 그러겠죠. 근데 점차 퍼져 나갈 때 원래 이 중심 업무 지구 밖은 원래 저소득층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 업무 지구가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대를 침범하면서 점차 넓혀지면 저소득층 주거지대는 중심 상업 기능이 자꾸 우리의 주거지를 침범하면서 온해하면서 점점 도시 바깥으로 밀려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가 점점 밀려나면서 점이지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점이지대는 원래 저소득층 주거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의 중심 업무 기능이 여러 가지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러한 중심 업무 기능이 자꾸 침범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침범했죠.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중심 업무 기능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혼재. 현재 이렇게 둘이 섞여 있고 서로 혼재하고 있는 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점이지대는 여기 나와 있죠. 중심 업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불량한 주거 지구로서 원래는 저소득층 주거 지역이었는데 중심 업무가 점차 커지면서 이 안에 있던 업무 시설이나 공장 시설 이런 것들이 자꾸 이 저소득층 주거 지역을 침범하면서 쳐 들어오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점이지대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과 집과 이러한 중심 업무 지구의 업무 시설이나 경공업 시설이 침범해서 이 둘이 지금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섞여 있는 곳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 사는 집 옆에 업무 시설이나 공장이 있는 거는 사람 살기에 쾌적한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쾌적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지대입니다. 아시겠죠? 정리하면 이 점유지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이 점유지대는 원래는 저소득층 주거 지역이었는데 중심 업무 지구가 점차 팽창하면서 주변에 있던 저소득층 주거 지역을 자꾸 침입하면서 잠식해 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점유지대는 이것과 이것이 섞여 있는 짬뽕된 지역이고 이 지역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슬슬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 지역 다음에는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중산층 주거지대가 존재하고요. 그 밖에 굉장히 멀리서 여기 도심까지 통근을 하는 통근자지대는 굉장히 멀리서 이 도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여기 3단계, 중심 업무지구, 점유지구, 저소득층 주거지구, 요 3단계가 중요합니다. 자, 토탈 5개의 동심원이 있지만 시험에서는 이 3가지가 시험에 주로 나온다. 특히 점유지대에 대한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지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시 전체 말씀드렸고, 자, 도시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도시화가 높아지기 때문에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범죄, 빈곤, 질병 이런 것들 우리가 도시 문제라고 하는데 자, 이 도시 문제가 심각해진다. 자, 이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들은 어디에 거주한다? 요거 중요한 겁니다. 요거 시험에 나와요. 꼭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나라나 어떤 도시나 저소득층들은 반드시 그렇게 산다가 아니라 이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이란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까지나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저소득층들은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에 거주한다. 그리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선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요. 아니 선생님 저소득층들은 소득이 적은데 이 도심 가까이에 위치한 곳은 굉장히 임대료가 비쌀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까지 그 얘기한 거잖아요. 이 도심, 이 CBD에 가까운 곳들은 굉장히 임대료가 비쌀 텐데 어떻게 저소득층들이 이 도심 가까이에서 거주할 수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저소득층이 도심 가까이에 입지, 거기에 주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직장 때문이에요. 고용 기회. 고용이 다 직장이 다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가 다 여기 CBD에 있어. 일자리가 여기 CBD나 여기 점유지대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서 멀어지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여러분 지금 이 이론은 지금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옛날에 1920년대 이론입니다. 1920년대면 자동차가 널리 보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동차가 널리 보급이 안 됐죠. 이때는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던 시대입니다. 물론 자동차가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대중적으로 보급된 시대가 아니고 또 그때 비싸게 팔던 자동차를 이러한 저소득층들이 살 수 있었던 시대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걸어가서 직장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공장이나 이런 일자리가 가까운 곳에 거주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기회가 많은, 일자리가 많은, 일할 거리가 많은 도심 가까이에 살아야 했던 것이고, 앤드 두 번째,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뭐 지금 우리의 강남, 뭐 역삼동 이렇게 굉장히 고급 주택단지가 아니라 정말로 뭐 판잣집이라고 해야 될까? 정말 그 공장 옆에 뭐 움막이나 천막 수준의 정말로 비참하고 열악하게 거주하던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기를 서울의 강남 근처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소득층들은 직장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구할 수 있고 그러한 일자리까지 걸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주거지를 정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동심원 이론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으로 호이트의 선형 이론 보겠습니다.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나온 후 한 10년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자동차의 발전과 자동차의 보급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따라서 선형
공강 이론서부터는 사람들이 어디를 다닐 때 자동차라는 것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도로 접근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내용 보실게요. 도시가 교통망의 축에 따라서 이것을 도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자동차 도로가 중요해진 거예요. 자, 도로가 생겨나겠죠. 차가 점점 많아지니까 점차 도로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 도로에 따라서 도시는 확대 성장된다. 자, 도로가 이렇게 나면 그 도로를 따라서 도시가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거죠. 도로가 나야지만 그 도로를 따라서 어떤 지역과 도시가 그 길을 따라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개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중시해서 호이트가 전개한 이론인데 먼저 나왔던 동심원 이론을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번 보시죠.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되어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 자, 원래 이렇게 도심이 있다고 해봐요. CBD가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났습니다. 도로가 나면은 이 도로에 붙은 토지가 비쌀까요? 쌀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도로 접근성이 좋은 토지가 비싼 토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비싼 토지는 누가 그 도로변에서 거주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이 도로 근처에 이렇게 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들은 이 고소득자들은 자동차를 몰기 때문에 이 도로에 가까이 붙어 있는 집을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도로를 끼고 도로 가까이에 이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붙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보다 소득이 조금 적었던 사람들은요, 중소득자. 중소득자들은 요 근처에 이렇게 붙어서 거주를 했을 거예요. 중소득층 주거지역은 고소득층 주거지역 옆에 근처에 붙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저소득층은요, 이것보다 더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을 거예요. 따라서 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장하고 확대되고 발전하냐면 도로가 깔리면 그 도로가에 누가 산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산다. 그 옆에는 중소득자들이 산다. 그 옆에는 저소득자들이 산다. 이렇게 도로를 기준해서 얼마나 가까이 살 수 있느냐가 결정됐다 이 얘기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좀 더 내용을 볼게요.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화에 있어서 중심 업무 지구로부터 이러이러한 몇 개의 지구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데 길이 뚫리면 그 길을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부채꼴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조금 불안정하게 그렸는데 사실은 여기가 좀 이렇게 쐐기형. 쐐기는 이렇게 생긴 걸 쐐기라고 합니다. 피자 모양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쐐기형 모양으로 이러한 지구들이 만들어졌다. 교과서에 그림이 있죠. 그 그림 참조하시면서 아, 이게 쐐기형이구나 라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어디에 누가 거주하느냐 하는 것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주거 공간이 결정된다고 본 거죠. 이 도로 주변의 비싼 임대료는 고소득자들이 지불할 수 있고 그 다음번 토지는 중소득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소득자들은 이렇게 옆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도심 가까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곳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겠죠. 자, 다음 3번 다시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동심원 이론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높은 월세, 높은 집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접근성이 양호한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다. 요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요거 보면 이해가 쉽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앞에 내용 보시면은 동심원 이론 동그라미 4번에서 뭐라 나왔냐면 저소득층일수록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한다라고 했는데 호이트 이론에서는 고소득자일수록 접근성이 양호한 주요 간선 도로에 입지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아, 이게 정반대구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거 잘못된 내용입니다. 시중 교재들도 굉장히 이 부분을 잘못 설명하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 오류인데 그렇게 잘못된 내용을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사실 1925년도 논문이고 호이트의 이론은 1939년도 논문이에요. 그 사이에 자동차의 보급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 가까이, 아까 말씀드렸죠. 일자리에 가까운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있는 곳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란 뜻이에요. 근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것은 이 자동차 도로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의 접근성은 도보를 전제로 한 거고 호이트의 접근성은 자동차를 전제로 한 거예요. 따라서 양자의 차이가 있는데 그냥 말 표현이 접근성 양호라고 하니까 버제스의 이론은 저소득층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살고 호이트의 이론은 고소득층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사는구나. 둘은 정반대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의 접근성은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버제스는 도보 접근성,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 그러니까 도심 가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자동차 도로에 가까이 접해 있는 곳이 접근성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도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입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자 구분하시고 시중에 잘못된 내용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고급 주택은 어디에? 기존 교통망이 발달된 도시 내에 고급 경관지대에 입지하고 왜? 이 사람들 뭐를 타니까? 이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니까 자동차 도로에 붙어서 경관이 좋은 곳에 입지를 하고 왜? 집이 멀어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자동차로 금방 이동할 수 있으니까. 자, 중급 주택은 고급 주택의 인근에 위치하고 최대한 가까이 살려고 하겠죠. 저급 주택은 고급 주택의 반대편에 입지한다. 그러면 이 반대를 꼭 뭐 정반대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멀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멀리. 왜냐하면 얘 바로 옆에는 얘가 입지하니까 얘는 얘보다 더 멀리 좀 떨어져서 입지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호이트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보겠습니다. 자, 도시가 점점 더 커져 나가다 보니까 오늘날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가 작을 때에는 도시 가운데 하나의 도심만 존재하게 되는데 도시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 서울이나 파리처럼 굉장히 도시가 커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큰 도시에 도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도심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부도심이 도시 곳곳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오늘날의 대도시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 개의 부도심이 존재한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자,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개의 부도심이 왜 생겨나는가? 우리 이것들을 핵이라고 표현합니다. 핵. 자, 저는 이것을 부도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이론에서는 이것을 핵이라고 표현해요. 다핵이라고 합니다. 세포에 핵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다른 핵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핵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입니다. 자, 각각의 지역마다 각각의 지대 수준이 있겠죠? 그러한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업종끼리 그러한 토지 용도끼리 모여서 거주하다 보니까 입지하다 보니까 유사한 이용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바로 그것이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청담동 명품거리가 있어요. 청담동 명품거리 걸어가시면 여러 가지 뭐 비싼 해외 명품 브랜드 옷가게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렴한 대중 브랜드 옷가게는요, 그 자리에 입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그러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싼 옷을 팔아서는 그러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자, 업종끼리도 명품거리라고 하면은 청담동이라고 하면 명품을 파는 가게들만이 그러한 지대를 지불할 수 있다 보니까 명품 가게들만이 결국 모여서 입지하게 되고 명품 거리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유사 활동 간에 비슷한 활동끼리 집중 지향성 모여 있으면 그것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또는 직접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담동 명품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사람들이
명품 한 가지를 보기 위해서 청담동까지 가는 건 굉장히 번잡하죠. 그런데 청담동만 한번 가면 뭐 수십 개의 명품 브랜드를 한 동네에서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청담동까지 갈만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구 거리도 그래요. 가구 거리도 자 여러 가지 가구 브랜드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한 곳에서 가구를 싹 다 둘러보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 거리를 갈만해지는 거죠. 가게 하나만 보려고 멀리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워지는데 이처럼 뭐 가구 거리, 명품 거리 이런 식으로 모여 있으면 그 동네를 방문할 만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집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모여 있으려고 한다 그 얘기고요. 자 반대로 이질 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할게요. 자 이질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얘와 반대죠. 서로 다른 활동입니다. 자 서로 어울리지 않은 활동이 같이 있으면 오히려 서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향수 가게가 있는데 향수 가게 옆에 청국장 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떨까요? 향수 가게가 청국장 가게 때문에 방해를 받을까요? 방해를 받겠죠. 향수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손님들이 청국장 냄새가 들어와 버리면 향수 냄새가 잘 느껴지지 않거나 이상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 있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향수 가게는 옷가게랑 같이 있어야 그나마 서로 집중 지향성이 생기겠죠. 패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용끼리 같이 있으면 서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질 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성 때문에 서로 다른 종류의 활동은 서로 떨어져서 입지하려 하겠죠. 따라서 자 패션 거리는 패션 거리끼리 이렇게 청국장을 파는 음식 가게는 먹자골목, 먹자거리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이게 끼리끼리 모이게 되다 보니까 그 끼리끼리 모인 것이 뭐가 된다? 하나의 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의 발생 원인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이 있는데 자,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리본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리본 모양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날 자동차 도로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이 자동차 도로가 마치 이 리본 모양으로 도시 내에 퍼져 있어서 도시는 결국 이 리본 모양으로 발전한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가볍게 용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6절 워크북 풀어 보겠습니다. 1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도시의 공간 구조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거 아니죠?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2번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농업 부분에 응용한 것이다. 자, 이론의 선후가 바뀌었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어디에? 도시 토지에 적용한 이론이라서 서로 이론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천이지대 혹은 점이지대는 저소득층 주거지대와 고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한다. 요거 틀렸죠? 이게 아니고 CBD 중심 업무 지구 사이에 위치합니다. 동심원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곳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동심원에 따르면 고소득층 주거지는 주요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하는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 이것은 선형 이론에 따른 것입니다. 자, 6번 동심원에 따르면 점이지대는 저소득층 주거 지역보다 도심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 요거 맞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CBD가 있고 점이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있으니까 점이지대가 저소득층 주거 지역보다 더 도심에 가까이 입지합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7번입니다. 동심원에 따르면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 등의 도시 문제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선형 이론은 도시가 무엇을 따라서 자, 교통망을 따라서 도로를 따라서 확장되어서 자,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이죠. 부채꼴 영어로 웨지라고 했습니다. 자, 9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헷갈리는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문제로.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접근성이 양호한 곳엔 누가 거주한다? 자, 걸어가야 되는 저소득층들이 거주하게 되고 선형 이론에 따르면 접근성이 양호한 곳 어디죠? 도로 접근 조건이 좋은 곳은 고소득층이 거주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호이트는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친입 경제 천의로 설명하였다. 자, 이거 버제스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니까 10번 틀린 내용이고요.
자, 11번입니다. 다핵심은 소도시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아니죠. 오늘날의 대도시, 메가 대도시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고요.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 원인으로서 유사한 활동 간에는 집중 지향성이라고 했죠. 분산이 아니고 서로 모여 있으려고 하는, 끼리끼리 모여 있으려 하는 집중 지향성이라고 했고, 자, 이질 활동 간에는 입지적 비양립성, 같이 있을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활동끼리는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비양립성을 들고 있습니다. 요거 틀린 표현이죠. 두 가지 틀린 표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6절 강의 마치겠습니다.